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후설의 이념들 첫 번째 책에 나와 있는 순수 현상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그 안에서 순수 현상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했는데요. 이 그림은 개인적인 그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심리 논리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논리학의 형식은 그 완전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지만 그 논리학의 형식에 삽입되는 그러한 단어나 이러한 문장들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이 개입되어 있더라.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이것이 맞을지 몰라도 정신과학에서는 이 심리적 요소들의 개연성이 너무나 많이 개입되어 있어서 그대로 이것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기초 이동이 발생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설은 오히려 이러한 심리적인 요소들이 모두 배제된 그러한 어떠한 개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러한 물 자체로부터 개념이 최초로 출현했을 때의 그 현상, 학적 개념을 우리는 찾아서 그것이 이제 논리학의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설은 언어에 대한 연구를 논리 연구 2번에서 했습니다. 이때 언어는 하나의 표시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표현의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언어의 본질로서 표현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의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자아를 그리고 이 의식을 이렇게 썼는데 왜냐하면 의식은 우리 자아의 하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이렇게 의식을 그려놨는데요. 이것은 후설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해 보면 이렇게 오히려 여기에 의식을 그리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자아를 주관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의식을 상호주관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대상이나 사태나 사실을 하나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구성체계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고스란히 실존주의 철학에서 세계 내 존재로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의식은 후설학에 있어서 이 의식은 이러한 사태와 이러한 우리 자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히려 의식을 여기에다 썼는데 이 의식은 후설의 얘기에 따르면 이 의식은 여기에 속하기도 하고 여기에 속하기도 하는 그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의식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후설은 먼저 우리에게 본질 인식이 가능한가 라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러한 의식은 자아와 대상 사이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식은 이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러한 의식이 우리 자신의 하나의 본질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본질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인간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인간의 본질은 참으로 무한한 능력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난 현실은 어떤가? 그것을 이제 실존이라고 그러는데요. 현 상태에서의 나의 모습,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실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실존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을 더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실존주의입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의 경우에는 보편자와 죄로 인하여 단절된 개별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곧바로 우리의 본질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의 이러한 현 상태에서의 실존이 우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존이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자아 자체는 마치 무와 같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대상이 혹은 어떠한 사태가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의식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란 것은 내 자아의 어떠한 태도에 의해서 그 의식이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이 들어올 때 우리 자아도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식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의식이란 것은 마치 무와 같은 그런 자아와 이 대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생성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 속에서는 대상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내 자아의 하나의 모습, 태도도 또한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양자가 융합되어서 의식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식이 바로 그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내가 내 태도 여하에 따라서 새롭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결정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의식이라는 주제는 다음에 실존주의 철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의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말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설은 이 의식의 본질을 이제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결론은 우리의 이 의식은 무엇에 관한 의식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엇은 대상에서 주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의식은 이 나로부터 이제 나타나는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가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대상에 대한 하나의 본질 인식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이제 후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세계에 대한 자연적 인식과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세계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이 경험 안에는 경험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원천으로서의 직관을 얘기합니다. 우리 경험 안에는 이러한 직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이 직관 속에 어떠한 원본적인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직관은 이것을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학문들이 이와 같이 이렇게 경험에 근거해서 경험에 주어진 이 직관에 근거해서 이 직관 속에 주어진 어떤 원본적인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까지의 모든 학문들이 생성이 되졌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이 대상들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관을 통해서 모든 학문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어떠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직관 속에 어떤 원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우리의 지각은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은 이것을 알아채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이 지각에는 외적 지각과 내적 지각이 있는데 외적 지각은 바로 사물의 원본적인 경험을 알아채는 지각이고요. 그리고 내적 지각은 사물을 통해서 원본적인 경험이 주어졌을 때 그때의 내 의식 상태를 알아채는 그러한 내적 지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우리의 지각에는 외적 지각과 내적 지각이 있다. 외적 지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 지각만 존재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거울과 같은 것이겠죠. 하나의 사진이 찍히듯이 고스란히 그것만 찍히는 그러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고스란히 주어지고 또 내 내부적으로 내적 지각이 무언가 이것을 알아채고 내 의식의 상태가 여기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식은 외부적으로 주어진 그것만 가지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의식의 어떤 상태가 반영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의 의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각으로 나타나고 의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서, 내 태도에 의해서 이 의식은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에는 내 내적 자아의 그러한 태도가 달려있고 내적 자아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식은 우리 자신을 설명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태를 우리가 접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러한 태도로 설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러한 태도로 설명을 하고 느끼고 감정도 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그 사람의 하나의 내적 자아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바로 그 의식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식은 외부적으로 주어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안에서 이 의식 상태가 여기에 고스란히 의식으로 주어져서 의식으로 출현한다. 이것을 사실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의식은 하나의 경험을 통한 직관, 경험, 그리고 직관, 그리고 이것이 지각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의식으로 형성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물에 대한 원본적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물에 대한 원본적 경험은 어떠한 이러한 사실로부터 나왔습니다. 즉, 사물에 대한 원본적 경험이 의식의 생성이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실로부터 이렇게 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은 본질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타난 하나의 사실은 이제 하나의 그 물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본질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후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보통 전통적인 철학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사실적인 존재가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물 자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들은 있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죽고 소멸한다는 것이죠. 변하고요. 변하고 죽고 소멸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실적 존재를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우연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이제 전통 철학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규명이 됐던 거예요. 말하자면 어떠한 존재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고정불변한 하나의 그 원리처럼 받아들이고 이걸 고스란히 인식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것이 다 변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을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면에 물 자체가 있다. 그 이면에 하나의 본질이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은 본질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어떤 꽃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어떤 꽃을 보았어요. 그 꽃이 이제 뭐 장미꽃일 수 있고, 나팔꽃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꽃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꽃이 이 꽃의 그러한 그 모든 것을 말해주느냐, 꽃의 본질이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꽃은 여러 꽃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그 꽃은 또 잠시 있다가 시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어있는 그 꽃만을 가지고 꽃에 대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꽃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가시적인 사물들은 이제 변하게 되는 우연적인 것들이고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통 철학에서 오래도록 회자되고 논의되어진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후설도 이걸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실들은 물 자체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하면서 불가지론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면서 이 불가지론을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설은 아니다. 부분적으로나마 그것은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사실과 어떠한 대상은 본질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사실적인 존재는 우연적이고 본질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하나의 자연 법칙이 내재해 있다. 말하자면 꽃이라는 어떠한 그 본질의 어떠한 그 원리가 법칙이 그 안에는 내재해 있다. 부분적으로라도 내재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꽃이라는 것에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성질, 말하자면 꽃이라면은 아름답다랄까,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한 수러라는 보편자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보편자라는 것은 꽃이라는 이 종류의 모든 꽃책에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공통 요소를 보편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꽃에 대한 본질이거든요. 말하자면 수러라는 이 보편자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사실에는 하나의 그 본질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사실은 본질과 분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말한 물 자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 불가지론적이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그것을 말할 수는 없다. 이 본질로 우리는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대상, 이러한 사실은 하나의 이러한 물 자체의 이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다. 물 자체에 대한 본질과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 의식 속에 원본적 경험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사물에 대한 그 원본적 경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의식 속에 사물에 대한 원본적 경험이 있는데 이 사물에 대한 원본적 경험은 본질의 형상인 것이고 그리고 이 사물은 이 본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지각과 관련해서 의식 상태를 말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개별적 직관은 본질 통찰을 위하여 향하여 있다. 이 개별적 직관은 본질 통찰로 향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직관은 순수 본질의 형상이다. 여기에 있는 이 직관과 여기에 있는 이 직관은 순수 본질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전면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에 있는 이 개별적 직관은 본질 직관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전환이 되어질 수 있다. 완전한 전환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이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개별적 직관으로서 경험적 직관이 있는데 대상 부여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대상이 우리에게 원본적 경험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각이 작용을 하는데요. 이 지각은 대상을 생생한 자체성으로 파악한다. 말하자면 어떠한 지각은 그 지각에 대한 경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생생하게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어떤 아름다운 꽃을 보았을 때 그 꽃이 그 안에서 생생한 지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생한 지각, 이것을 말합니다. 이 생생한 지각은 이제 그것이 더욱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무엇에 관한 의식으로 본질 직관으로 향한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직관은 이 지각을 통해서 본질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과정 자체에서 우리에게 의식으로 주어진 것을 바로 실존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에 관한 의식, 이것은 본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인식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리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지각 혹은 우리의 이 의식은 본질로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 인식이 완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리로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맞다고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본질 인식 혹은 물 자체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아예 그 문을 닫아버렸는데 후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의식에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식은 또 우리를 결정하기까지 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대상은 칸트는 자연적 사물에 대한 대상만을 그 주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대상은 하나의 사건이나 사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본질 인식으로 나아갈 때 이것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어떠한 사태가 있는데 그 사태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이 영혼에, 우리 자아에 매우 유익하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하나의 대상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본질 인식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진정한 그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출현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질 통찰로 깊이 나아가는 방법론으로서 현상학적 판단 종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상학적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 이제 이 본질을 알아내는 것, 판단 종지를 통해서 그 사태가 현상적으로 발생했을 때, 현상이라는 것은요, 물 자체와 같은 이러한 본질이 드러난 것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현상이란 나타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본질이 나타났을 때 그때를 우리는 이제 붙잡을 수 있다. 본질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고 그것이 본질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그 현상으로 한번 발생한 그 현상으로 한번 우리 추적해 들어가자. 이것이 이제 현상학의 하나의 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방법으로서 현상학적 그 판단 중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학적 판단 중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학적 판단 중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여러 의식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중지하면 그 의식이 어디에서 출현했는지 그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식들을 판단 중지를 하면 그 의식의 본질, 즉 그 의식의 출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현상학적 방법입니다. 해서 먼저 이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이 의식 속에 현존하는 모든 세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다른 철학자들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사실은 이 모든 세계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건 없건을 떠나서 우리 안에는 이 모든 세계가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를 기울임을 통해서 이제는 이 의식이 직관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세계에 대한 많은 의식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직관으로 우리의 이제 본격적인 아주 실존론적인 그러한 의식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의식은요, 그 사람의 본질을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관심사가 이제는 그 안에 직관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의식을 사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을 사유하는 것이지 어떠한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사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태들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사유작용이 발동을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이제 나라는 사유 자체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의 모습을 띱니다. 말하자면 그 의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유작용을 이제 발휘를 하면 이제 이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세계로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곧 실현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우리의 현실을, 현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우리 이 사유 주체들은 의식을 사유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의식의 이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후설은 이 판단 중지를 통해서 이것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태도의 일반 정립과 괄호침이라는 이제 소제목을 통해서, 일반 정립이란 것은요, 자연적 태도에 의해 정립되어지는 하나의 명제 혹은 의식의 세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관념, 개념, 사태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일반 정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일반 정립에 대해서 이제는 괄호를 친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입니다. 명증적인 것이 드러날 때까지 판단을 중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한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반 정립이 일어났는지 그에 대한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오늘의 사태를 이라는 이러한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 명제는 이제 제가 지어낸 명제이니까 참조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생각한다 오늘의 사태를.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명제들을 이제 판단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판단을 중지하면요, 그 원초적인 것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나는 순수 자아입니다. 순수 자아, 나란 존재죠. 그리고 생각한다는 그러한 순수 의식, 그리고 오늘의 사태, 이것은 순수한 체험, 이렇게 이제 순수 자아, 순수 의식, 순수 체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의식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식이 출발하게 되는 이 지점을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인 지점이죠. 그것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식의 본질을 이제 규명을 하고 있는데 이 판단 중지의 방법에는 이러한 형태로 여기 있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판단 중지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이제 의식의 본질을 규명할 때 후설이 이제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설은 그의 초월적 현상학에서 이제 초월자를 판단 중지의 방법으로도 찾아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생각한다 오늘의 사태를, 여기에서 이제 오늘의 사태를 가로를 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이 사태가 아주 심각한 사태라고 합시다. 어떤 큰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사태라고 우리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는, 나는 이제 화가 난다, 분노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여기에 있는 목적어를 이제 판단 중지를 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것을 판단 중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분노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괄호를 쳐서 판단 중지를 하게 되면 이제 나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발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를 판단 중지했을 때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에서 이 생각이 뻗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의 지향성으로만 나타납니다. 사유작용을 하는 그 지향성,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 뻗어나오는 것, 이렇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태를 판단 중지하고 그 다음에는 생각한다는 것 자체를 또 판단 중지했을 때 나라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향성을 놓고 보았을 때 나라는 존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지향성에 이 분노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노의 감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양심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과연 이 양심이 나라는 존재의 것인가? 그런 걸 놓고 보았을 때 나는 양심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양심은 어딘가로부터 흘러 들어온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초월적 자아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의식적 자아에는 이 양심이란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딘가에서
이 초월적 어떠한 이 자아로부터 이건 흘러나와서 양심이 반응을 해서 이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란 감정은 나라 사랑이라는 태도를 이 사태에 대해서 일으켰고 여기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오늘의 사태를 여기에서 이 분노의 감정은 바로 나라 사랑이 하나의 판단 중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의 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양심에서 나왔고 초월적 자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판단 중지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고 이 나라는 존재의 속성 가운데 내 의식적 자아에게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초월적 자아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초월적 현상학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문은 제가 이제 지어낸 것이니까 이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와 같은 형태로 이런 판단 중지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의식적 자아, 나라는 존재의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 이 나라는 존재에게는 지향성이 하나의 그 의식의 본질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지향성의 내용 중에 보니까 이런 양심적인 요소가 있더라. 이 양심적인 요소가 있더라. 이 표현도 후설에게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후설은 이 나라는 의식적 자아가 있고 그 이면에 이 초월적 자아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이걸 양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좀 이제 고려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원용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감정에 또 더 본질적인 것이 하나의 양심이었고 그것이 나라 사랑을 경유해서 이렇게 감정을 일으켰다. 해서 우리의 이 본질은 양심이고 나라 사랑이다. 분노가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초월적 자아의 존재를 논증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후설이 말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후설은 이 초월적 현상학에서 이런 초월적 자아의 존재를 말하고 이것이 이와 같은 형태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조주의 철학에서는요. 이게 이제 실존주의 철학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주의 철학에서는 이 이면으로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이 초월적 자아가 있는데 이 초월적 자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인도의 우파니샤드에 보면은요. 나라는 존재를 다양하게 분류합니다. 깨어있을 때의 나, 이것은 의식적 자아죠. 그리고 목면위의 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꿈속에서 보면 내 모습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꿈속에서의 나, 더 깊은 나의 모습이죠. 그리고 수면 위의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면 위에 있다는 얘기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처럼. 그러나 나는 살아있어요. 이게 가장 깊은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주의 철학에 가면은 꿈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초월적 실제를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먼저 사실은 프로이트가 꿈에 대한 그 분석에서 이 성을 얘기했어요. 성을. 그런데 구스타브 칼 융이 이 성 하나만을 말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오히려 신화적인 요소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을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성적인 것을 가지고 양심을 통해서 나라 사랑, 이것은 도출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프로이트는 이 성을 또 뭐 달리 해석해가지고 이걸 굳이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이렇게 좀 통용되는 그러한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스타프 칼 융은 오히려 초월적 실제로서 신화를 얘기합니다. 이 신화는 다 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화적인 메타포에 의해서 이제는 초월자를 이렇게 추정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구조주의 철학이 이어져 있습니다. 구조주의 철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구조주의 철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월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러한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되겠죠. 이와 같이 여기에서 계속 판단 중지를 해서 들어가면은 바로 이러한 이제 존재로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후설은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이제 이쪽을 이제 탐구를 이제 한 것이죠.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후설은 이 판단 중지를 의식에 대한 본질 파악을 위한 판단 중지를 합니다. 하나의 초월적 자아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형태의 판단 중지가 아니라 이제 의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판단 중지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생각한다 오늘의 사태를 이것을 이제 판단 중지를 했을 때 이 나는 이걸 순수 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한다 생각하는 그 모습이죠. 이게 순수 의식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태를 이것은 이제 순수 사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 출현했다 이 뜻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을 모두 판단 중지를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순수 자아, 순수 의식, 순수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후설은 순수 자아를 지닌 순수 의식과 순수 체험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자아는 어떻게 보면 이 순수 의식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순수 자아를 지닌 순수 의식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후설에 있어서 이 의식에 대한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여기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의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유작용입니다. 사유작용은 자아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유작용을 객관적 대상처럼 놓습니다. 하나의 객체처럼 놓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 안에 사유작용 자체가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식은요, 여기에서 주어진 어떠한 요소와 여기에서 주어진 어떠한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자아에서 주어진 이 요소는 사유작용 자체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유작용이 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 의식 자체에 포함되어서 여기에서 반성적 의식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설은 순수 자아를 지닌 순수 의식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순수 자아와 순수 의식을 사실은 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이 의식 구조, 우리의 이 사유 활동을 보았을 때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의식 자체만 변하고 있는 태도와 판단이 변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보이지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설은 생생한 기억, 이것을 예를 듭니다. 우리에게 어떤 생생한 기억이 있다 합시다. 이건 의식이죠. 그런데 그 의식, 생생한 의식이 자꾸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수 자아와 이 순수 의식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생한 의식 그 자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서의 의식적 자아는 사실은 후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이 안에 있습니다. 의식 안에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존재는 초월적 자아입니다. 저 깊은 곳에서 초월적 자아가 바라보고 있고 의식하는 나는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뉘앙스를 깊이 발견하고 사실은 그와 같이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설의 현상학적 자녀 이것은 모든 것을 판단 중지하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그것을 현상학적 자녀라고 합니다. 판단 중지 후에 남는 것 이것은 순수의식과 순수체험인데 이 순수의식이라는 것은 순수 자아를 지닌 순수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순수체험은 순수의식의 상관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의식 속에 어떠한 상관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어떠한 사태로부터 주어진 어떠한 내실적 요소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순수의식도 이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순수의식, 이 순수의식은 순수 자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순수 자아를 지니고 있는 이 순수의식과 사물로부터 들어온 내실적 존립 요소, 사물로부터 나온 내실적 존립 요소가 우리 의식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만나서 이것이 뒤섞이고 연결되고 뒤섞이고 종합을 이루고 변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의식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순수 의식과 또 순수 체험, 맨 처음에 한 그 체험, 이것이 이 체험 속에는 하나의 상관자들이 내실적 존립 요소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로부터 어떠한 내실적 존립 요소가 들어와 있고 또 이 의식 속에는 내 사유작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뒤섞이고 종합을 이루고 변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의식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판단 중지 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순수 의식과 순수 체험이더라. 이 두 가지가 이 의식의 아주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식의 본질을 규명을 하는데요. 먼저 나는 생각한다에서 출발을 합니다.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유작용과 관련된 것 외에는 모두 다 판단 중지를 합니다. 제외를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유작용 자체만 남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의식의 출발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유작용의 본질은 무엇이냐? 이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무언가를 향하고 있는 지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한 이러한 지향성, 무엇에 관한 의식, 이것이 가장 깊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의 본질은, 우리 사유작용의 본질은 무엇에 관한 의식, 곧 지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식에는 지향성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순수 자아를 보면요. 우리 순수 자아, 거기에서 이제 사유작용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이 나는 보이지 않고 무언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 순수 자아의 모습은 나는 보이지 않고 자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무언가를 향한 지향의 모습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한 의식입니다. 이것을 정신적 시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초월적 자아의 시선인 것입니다. 정신의 시선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이것이 바로 의식에 대한 이 본질을 판단 중지를 통해서 의식에 대한 본질을 규명해 들어갔을 때 다른 모든 의식을 제거시키고 사유작용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사유작용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향한 의식만 보입니다. 지향성만 보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 지향성의 출처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초월적 자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의식의 가장 원초적인 본질이더라. 우리의 의식은 뭐냐? 무엇을 향한 지향성이더라. 무엇을 향한 이 침투더라. 해서 우리에 있는 이 지향성이, 이 의식은 이 대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유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유는 이 대상을 향한 침투, 이렇게도 이제 후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향성만 보인다면 이게 출처는 어디냐? 그건 바로 초월적 자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향성이 이제는 자아의 본질이고 순수 자아의 본질이고 의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향성을, 이러한 순수 자아를 지닌 순수 의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의식에 우리 사유작용이 관여를 하고 있다면,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은 대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사진 찍듯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에 우리의 사유 주체가 무언가 작용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식의 변화가 전제로 된 것이다. 근원적 체험의 변형이 하나의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원적인 체험을 했어요. 근원적인 체험을 했는데 이 근원적 체험이 내 안에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에 대해서 사유 주체의 어떤 작용이 함께 결합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의식은 하나의 변양, 변화를 하나의 전제를 하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요. 사유 주체의 작용이라는 소제목을 통해서 객체에 대한 주의 기울임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형태의 지향이 있다는 것은 이제는 그 의식의 변화가 전제로 되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자아와 그 무엇에 관한 의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가 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깨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있는 자아에게 뭔가의 이제 체험이 들어온 것이에요. 의식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그 무엇에 관한 의식이 이 작용을 해서 여기에 변화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현실 세계로 드러나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내에는 어떠한 이제 변화가 수반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재적 지각과 초월적 지각을 말합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면요. 사유작용은 언제라도 지향적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유작용은, 우리의 순수 자아는 이 순수 의식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자아를 지닌 순수 의식이라 이 뜻입니다. 사유작용이 하나의 순수 자아의 그 모습인데, 이 순수 자아는 이제 언제라도 지향적 객체가 될 수 있다. 순수 의식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사유작용 자체가 의식 자체 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유작용과 이제 내실적 존립 요소를 얘기합니다. 이 내실적 존립 요소는 초월적 객체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이 두 개가 이제는 섞여서 이제는 새로운 의식을 창출해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유작용이 의식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후설은 이와 같이 이제 증명을 하는데요. 반성적 시선 전환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생생한 기억, 그리고 감정이입을 통한 반성, 이 예를 드는데, 이건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의식이 그 자체로 변화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해서 그 의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생한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은 기억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감정이입이 그 의식 안에 자동적으로 주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의 사유작용 자체가 그런 의식 속에 하나에 포함되어서 작용을 하고 있더라. 이와 같이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지각, 이것은 내재적 지각과 같은 얘기입니다. 내적 지각과 지향적 대상들의 통일체를 이렇게 해서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 의식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내재적 지각, 사유작용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유작용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이 의식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의식 안에는 사유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실적 존립 요소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초월적 객체로부터 온 부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지각의 내실적 존립 요소와 초월적 객체라는 소제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지각에 있는 내실적 존립 요소는 물리적으로 참된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이 사물들에는, 그리고 어떤 사태나 이런 것에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오직 인간에게만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영혼이 끌어들이는 것은 영혼의 체험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생하게 어떠한 사물들을 지각하고요. 그것을 또한 간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생생할 경우에 그것은 우리의 지각 속에 실제로 존재한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논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생생하게 바라봤을 때 그 생생한 그 사물은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것은 초월적 객체로부터 온 초월적 객체와 분리되지 않은 그러한 하나의 내실적 존립 요소다. 그러니까 그 요소가 우리 안에,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초월적 객체로부터 온 그 부호는 계속 초월적 객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의식을 여기에 연결시켜서 우리는 이제 도식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초월적 객체의 부호, 즉 지각의 내실적 존립 요소는 이 초월적 객체와 붙어 있고요. 끝없이 여기에 대한 하나의 형상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것을 계속 바라보면 여기서는 그것이 계속 제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사유 주체는, 이 안에 있는 사유 작용은 이제는 이 의식을 변화시켜 가는데, 이 사유 주체 혼자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본질을 끌어당기면서 이걸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실적 존립 요소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에마이고 이것이 바로 노에시스인 것입니다. 사유작용과 이 초월적 객체가 서로 종합을 이루어서 뒤섞여서 서로 변향을 유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 의식은 발전해 가면서 자꾸 이 본질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유작용과 하나의 초월적 객체의 부호가 이 안에 함께 이제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히려 이 사유작용에 이것이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유작용이 여기에 영혼을 불어넣는다. 이 사유작용이 내실적 존립 요소를 파악하고 여기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이것이 제 기능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의식의 통일체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설은 우리의 이 자아와 그리고 이 의식과 이 대상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성체계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주관성과 상호 주관성과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세계 내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의식으로 변화시켜가는 존재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이제 초월적 자아로까지 나아가서 이 사실을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이면을 더욱더 이 판단 중지를 통해서 추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는 초월적 실제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형이상학적 사건에 접했을 때는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꿈으로 등장을 하더라. 이것이 신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화적인 세계가 하나의 초월적 세계였던 것을 이제 나타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초월자를 계시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신앙의 영역입니다. 종교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주의 철학에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주 본능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을 또 하나 얘기해요. 그건 바로 성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음부와 연결이 되어 있고, 기독교적으로는 이 세계를 가리켜서 죄의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주의 철학도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현상학에 대한 그 방법론, 그것은 바로 판단 중지를 통해서 그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이러한 후설의 이러한 철학을 살펴보았는데요. 판단 중지를 했을 때 의식 자체의 본질을 이와 같이 드러나게 하였고, 그리고 또 이제는 초월적으로 판단 중지를, 이제는 초월적 대상을 알기 위한 판단 중지를 했을 때 나라는 존재가 드러났고, 그리고 초월적 자아가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추적해 들어가면 초월적 실제까지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